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동안 쏟아진 수많은 뉴스들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선정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는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상승 국면이 민주당의 실책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때와 장소를 잘 골라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데 일정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와 장소에서 과거와 달리 호남에 다가서는 데 있어도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에 이어 다시 호남을 찾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여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그동안에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많이 겪으실 수 있는 이 호남 주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광주에 오게 된 계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호남의 주민들께서 미래통합당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네.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불신을 어느 정도나마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광주를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변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상승의 원인, 비결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사실 뭐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네. 하여튼 이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변신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이제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러한 소위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여론에 반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하여튼 미래통합당을 변화를 시켜가지고서 앞으로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뭐 정부 여당의 실책에 대한 뭐 반사이익이다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여당의 뭐 반사이익이라고 보다면 네. 정부 여당이 잘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야당이 설 땅이 없어요. 그 정부 여당이 잘못하니까 결국 가서 이 국민들이 여당의 잘못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야당이 참 그 여당의 잘못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서 수권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다 갖출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야당의 지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그 상승에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어떤 지역민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체제 아래 새로운 정강 정책, 정강 정책이라는 건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어떤 줄기 근간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정강 정책을 들여다보면 뭐랄까요 경제 민주화와 뭐 기본소득 등의 내용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진보 진영으로 이렇게 좀 왼쪽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 좌클릭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이 정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 것 같으면 시대를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이 시대가 변화하면은 네. 소위 국민들이 변해요. 국민들의 욕구 구조도 달라지고 국민의 의식 상태도 달라지고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의 원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정강 정책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뭐 경제민주화라든가 무슨 뭐 기본소득 같은 것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저는 좌클릭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건 그냥 이념적인 얘기를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시대에 맞게 우리가 뭐를 택할 것이냐 하는 걸 선택하다 보니까 경제민주화도 선택을 하게 되고 소위 기본소득 문제 같은 것도 지금 항상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당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분명히 얘기해서 무슨 뭐 좌파가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하시는 거 좌다 우다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 낡은 개념인 거고 시대를 반영한 그 무언가를 당연한 거죠. 네. 더군다나 최근에 소위 세계적인 성향도 이렇게 뭐 좌우를 갖다가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봐요. 경제 민주화하면 그래도 김정인 비대위원장님과 연상되는 예. 얘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했다가 나중에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창조 경제로 좀 바뀌면서 국민들이 헷갈려했어요. 그때와 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난 19대 총선서부터 네. 당시에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기치를 내걸고 막 그 선거 결과가 결국은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연관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끌고 나갔었는데 네. 뭐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진짜 흔적 수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저는 솔직하게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네. 그 경제 민주화가 집권한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게 비극을 초래하게 됐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국민에게 철떡같이 약속을 했으면은 그거를 지키려고는 신용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뭐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게 하고서 엉뚱한 다른 방향을 틀고 가고 그 이제 변화 과정에서 네. 뭐 좀 왜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 변화가 됐느냐.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국민들이 알게 되니까 결국 가서 그 정권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정강 정책 1호가 지금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동안 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 얘기하고 뭐 여권주자들이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한국형 기본소득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네. 활발하게 토의가 되는 거는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토의가 되고 있는 상황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4차 산업으로 하면은 뭐 로봇이나 뭐 AI다 등등 해가지고 컴퓨터 등등 이런 것들이 소위 제조업에 연결이 될 것 같으면 제조업에 고용이 많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뭐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오스보노그 프라이라는 교수가 미국의 소위 4차 산업 이후에 실업이 어떻게 될 거냐 단정해 보니까 일자리 한 47%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자리에 47%가 없어진다고 것 같으면은 41%나 되는 사람이 소득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 놔봐야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그 생산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4차 산업 이후에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소득을 모두가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은 경제 자체가 위험하다고 이런 생각에서 이 기본소득이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론상으로 얘기하는 기본소득을 그대로 변형도 없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을 적에 뭐 우리 실정에 맞게 또 그걸 기본소득을 이제 보장을 하려고 같으면 재정의 확보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 재정의 확보의 범위 내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어디에 한계에 부딪히고 이런 걸 검토할 것 같으면은 꼭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이 오시면서 이번에 호남에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오신 거에 대해서 호남 다가서기다 얘기도 하고 호남 가만히 있는데 뭐 다가선다는 개념도 무언가 또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호남에 다가선다는 건 네. 어폐가 있는 얘기고 네, 사실은 그동안에 하여튼 이 미래통합당이 과거에 다른 이름의 정당을 가졌을 때부터 호남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득표도 못하고 오니까 자연적으로 호남에 대한 좀 배관시한 이런 태도를 갖다 보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래도 한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겠다고 하는 정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집권당을 포기하면 모르사 앞으로 재집권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국민을 골고루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소외를 했던 이 광주를 찾게 된 거는
그동안에 이제 1980년도에 지금 40년 전에 있었던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통합당 내부에서 뭐 이래저래 참 이상한 말 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점점 저 소위 호남민들의 민심을 갖다가 통합당이 잃어버린 게 또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상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5.18 문제에 대해서 당의 이제 새로운 입장을 갖다가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내려와서 5.18 묘지를 방문을 갖다 하게 된 겁니다. 그 비대위원장님께서 그 호남 서진 정책을 왜 하느냐 얘기를 하니까 뭐랄까요, 서울과 수도권에 아니 그러니까 집권당이 되려고 그러면 호남이라고 하는 데가 네. 호남만 국한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전국적으로 뻗쳐 있는 호남인들이 다 뿌리를 여기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뿌리를 버리려고 하는 정당을 갖다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소위 시대에 맞게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서 판단을 아주 냉정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거기에 맞게 하려면은 우리도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네. 반성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저희 MBC하고도 이렇게 대표가 대담한 경우가 지금 처음인 일입니다. 그래요. 네. MBC가 왜 MBC가 특별히 보수 정당하고 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광주 전체적인 지역 광- 언론사와 함께 대표가 네. 하는 경우가 처음인 일이고 네. 그래서 의미 있게 저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호남에 대한 부분은 재집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호남을 빼고 할 수 없는 의미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의 진정성이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다 당연한 거죠. 네네. 사람을 포용을 하려면 네. 진정성이 있어야 포용을 하지. 네. 진정성이 없으면 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진정성이라는 건 다 금방 탈원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거짓으로도 그런 짓을 황당할 것 같으면 그건 금방 탄론하면 그 효과는 더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짓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도 공감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은 금방 드러날 것이다 말씀이신데 그래요. 그 진정성의 그 부분을 전달할 내용인데 말씀하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먼저 이제 그 명문화 정강 정책에 넣기로 한 내용이 어떻게 좀 담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헌법 조항에 볼 것 같으면은 뭐 네. 과거 저희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사별운동 등등 4.19 이런 거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사실 민주화라는 것이 1987년에 소위 지금 직선제 개헌을 한 이래로 지금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가장 원초적인 소위 역할을 했던 게 광주 민주화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역사적으로 이미 기정사실화된 걸 갖다가 정강정책에 담는다고 하는 거지. 그게 특이할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번 방문에서 5.18 묘역에서 위원장님께서 무릎을 꿇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전달하고 아니 싶으세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을 할 것 같으면은 네. 제대로 그 자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그 5.18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떤 또 진정성과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있을 텐데 5.18 관련해서 지금 뭐랄까요, 명백한 역사적 그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는 문제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의 대부분이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5.18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5.18이 지난 87년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민화유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5.18이라는 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확정이 된 그런 사실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통합당에 있는 정치인들 몇 분이 그걸 갖다 자꾸 평행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가지고서 그때마다 아마 여기 광주 호남인들에 대해서는 감정을 갖다가 돋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 이제 그런 것이 다시는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당이 최대의 노력을 갖다 다 할 겁니다. 예, 이 구체적인 법 내용으로는 정부와 여당은 5.18 망언과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한 것들을 그저 야당과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네. 거기에 뭐 이 법안 자체가 합리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고 거기에 뭐 미래통합당이 같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함께 할 수도 있죠. 뭐. 네. 그 위원장님께서 독일에서 또 오래 공부하셨고 네. 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명백한 그 역사에 대한 것들은 그쪽 사회에서 단죄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왜곡하는 건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도 같이 하시는가요? 예, 그러니까 뭐 이 독일 같은 나라는 네. 뭐 유태인에 대한 워낙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는 흔히 얘기해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죄하는 의미에서 서독 정부 때서부터 법을 단호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참 잘못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다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을 뭐 사실이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난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당내 과거 이제 망언들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몇몇 분들이 그런 망언을 갖다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이제 그건 과거에 속하는 일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갖다 응조를 할 거예요. 네. 그 5.18 유공자에 대한 연금안을 내놓으신 어떤 내용이십니까? 뭐 5.18 유공자 연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많이 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라는 것은 돈이 지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가 결부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5.18 유공자들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게 범위가 아주 확실하게 5.18 유공자로다가 한정될 수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위원장님의 뜻에 대해서 지역민들도 많이 공감하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당이 과거 걸어온 길이 있고 당내 반발도 있을 건데 어떻게 추스려 갈 거냐. 물론 다소 네.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정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네. 반발이 있지만 그걸 뭐 서로 토의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으면은 거기서 콘센서스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두환 광주에서는 또 전두환 씨 재판이 지금 저희 내일 뭐 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네. 보니까 전두환 씨에 대한 그 사과 없는 전두환에 대한 분노들과 안타까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제가 보기에 본인 스스로가 결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제 3자로서 그걸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뭐랄까요? 그 당내에서도 그 전두환에 대한 부분은 그 당내에서 평가와 잘못된 부분 역사적으로 부분은 좀 그건 또 다른 입장으로 표명하지 지금 않으실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소리를 내터도 보질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호남에 대한 오셔서 얘기하니까 호남 발전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새로운 정강 정책에도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리고 미래 비전에 관련된 얘기를 다 담고 있는데 호남의 발전 방안도 미래통합당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요,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네. 이 집권 정당으로서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당연히 호남 발전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제가 뭐 수립이 돼서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네. 호남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호남의 정치적인 뜻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네. 우리 저 미래통합당에 가서 정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하는 이런 분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들을 많이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호남에 대한 어떤 인재들의 얘기인데요. 지금 사실 호남 정치 지난 총선에서 광주가 8곳 지역구 중에 2곳 나왔고요. 전남에서는 10곳 중에 6명 정도 후보가 나왔고 존재감이랄까요? 기억도 안 날 정도 이런 상황이 좀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키워나가면 중요할 텐데. 그동안에 사실은 뭐 네. 호남에서 지난 20대 때 이정현 의원 하나 다 당선됐고 그 전에는 뭐 거의 전무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새로운 소위 젊은 정치 세대가
이 통합당에 들어와서 나도 이 통합당을 내걸고도 정치를 한번 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용감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호남의 이제 지역위원장들을 선택할 적에 하여튼 어떤 노력을 해서든지 가급적이면 미래가 좀 보이는 젊은 세대를 좀 많이 영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몇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많은 질문도 받는 내용이지만 지금 사실상 지금 코로나 전국입니다. 코로나 예. 2차 대유행되면서 이 문제를 좀 전에 수해 때 아주 발빠른 행보로 위원장님께서 어떤 지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셨다고 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네, 네. 코로나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또 저는 이 대응을 하느냐. 네.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전문가가 아닌 사람 얘기는 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청장이 네. 얘기하는 그 준칙에 따라서 갈 것 같으면은 아마 그게 아마 방역을 하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또 걱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랄까요?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뭐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들이 참석하고 또 차명진 의원까지 또 확진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 차원에서 그 하나하나 개인을 갖다가 어떻게 미리서 알고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몇 사람 뭐 참여를 갖다가 했던 거 모양인데 그러니까 네. 와서 사실은 이 방역 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불상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많은 신도를 거느리는 사람이 그런 위험에 대해서 노출될 거라는 거를 자기도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태극기 부대라는 보수층을 안기 위한 고민과 또 중도층도 같이 또 이번에 확보한 해야 되는 고민 속에서 그 어떤 당의 고민이 있는 건 아니냐. 뭐 솔직히 여기에서 별로 고민 안 해요. 왜냐면은 네. 지금 그동안에 우리 저희 통합당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뭐 기득권만 보고 있는 사람만 보호하려고 한다. 이렇게들 관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통합당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맡은 이 비대위를 운영을 하면서 네. 제가 처음에 내세운 게 뭐냐면 우리는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와 생각이 완전히 다른 발상을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으로다가 변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슬로건을 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약자를 보호하는 네. 정당이 되겠다. 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냐. 국민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이 아니겠냐 하면서 지금 여야의 대표 회담, 그 청와대하고 우리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신 겁니까? 아니면? 근데 네.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 특별히 대화를 할 어떤 소재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별로 무슨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코로나 문제라고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세운 준칙 이거를 지켜나가는 게 문제인데 네. 지금 만약에 여야 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그러려면 또 정부가 재정이 뛰어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재정을 뛰어들려면 이건 또 추경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여야가 협조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무슨 좀 여야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당 대표 오고 대통령이 회담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면 모르는데 그 외에는 뭐 지금 만나가지고서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회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물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제가 정해지면은 그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토론을 하면은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와야죠.
그 제가 어저께도 어떤 행사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여야의 관계라는 거는 것은 좀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힘을 좀 절제를 할 줄 알아야지 소위 화합도 되고 통합도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만나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질문 나온 것 중에 지금 최근 그 광복회장 어.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기념사가 논란이 되면서 통합당 의원들은 국민 편가르기라고 좀 비판했고, 아니 나는 그 네. 그날 내 현장에 나도 있었습니다마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 지금 나라가 지금 세워진 지가 지금 73년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과거의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 후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그런 책임을 진 세대가 네, 네. 자꾸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국민들의 소위 부재를 갖다가 할 것 같으면 뭐 나라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해서 존재한다는 거든 그런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 광복회장이라는 분이 그런 인식이 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 이번에 당대표 주자들이 그건 광복절 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 했는데, 나는 그것도 네. 지금 뭐 당 대표 경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혹시나 이롭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거겠지. 내가 그분들을 잘 알지만 일반 정상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적 이득을 위한 발언이다 보신다는 말씀인데요. 최근 정부 여당 지지율 하락을 꼽는 게 앞서 나온 것 중에 뭐 하락 중에 부동산 얘기를 뭐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럼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좀 감이 없는 것 같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무슨 의미시고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네. 밑에서를 보고는 그 얘기만 듣고 네, 자꾸 얘기를 갖다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거고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세입자, 그다음에 뭐 임대자, 뭐 이게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어쩔 줄 모르고 지금 마치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양이 같은 신세가 다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뭐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일을 하자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 새로운 발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밤낮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지. 세금이나 올리자고 자꾸 지금 23번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은 지금 뭐 쫄보금 있으면 무슨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희망사항이고 현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네. 똑같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에다 세금 위주의 정책으로는 아니 답이 없을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자기의 무기력함을 좀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자기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종인표 문제를 해결할 부동산 대책 해법은 뭐라고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사실은 내가 네.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가 제일 심할 때에 네, 내가 그거를 평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데 해법이 궁금한 거는 그건 사실은 이 집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스스로 책임져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내가 뭐 제 야당의 입장에서 그런 해법을 제시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수도권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발전의 어떤 해결책으로 과거에 제시됐던 행정수도 이전 네. 이렇게 다시 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건 난 지금 서울에서 집값이 하도 많이 오르고 분위기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뭐 네. 갑작스럽게 또 행정수도 옮긴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에요. 그거를 나는 다시 끄집어냈다는 자체가 내가 그게 납득이 가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뭐 어떻게 뭐 일관되게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서울에서부터 해서 지역별로 돌면서 이제 균형 아니 발전이-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이 세종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네. 과연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이 정지되고 이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수도권의 인구가 더 늘어나 버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본질이 왜 수도권의 인구가 그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느냐, 이거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 무슨 너무 수도권의 인구 과밀을 해소한다는 말은 그냥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이루어졌던 게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뭐 저희 기억에도 지역에서는 기대감 갖고 보는 게 또 5+2 즉 권역별을 또 강화시켰고 5+2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네, 여기 네. 지금 나주라고 하는 혁신 도시가 있잖아요. 네, 네. 그 혁신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오늘 여기 물어보니까 혁신 도시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인구가 지금 줄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있지는 않죠. 네. 신도시가. 네, 네. 그렇다면 그 부산, 대구, 광주 이건 영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의 이 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은 원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어떻게? 지역의 공동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네네. 지역의 소위 경제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네. 소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모여져야지 네. 그 기업의 소위 그 지역의 경제 기반이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네. 단순하게 무슨 어느 기관 하나 와서 완전 있다고 그래서 지역의 경제 기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관을 넘어서 기업이 이전할 네, 수 있는 네, 토대를 네. 만들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 제1야당을 이끈 입장에서 최근에 그 경색 국민이 남북 관계에 대한 대안은 해법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남북 관계는 그 동안에 뭐 엄청나게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자랑을 했는데 네. 지난번 저희 개성의 그 남북 뭐 협력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그냥 폭파하는 바람에 네. 그걸로서 일단 끝난 거 아니라고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북한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가 지금 남북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남북 관계를 보면은 뭐 북한은 계속해서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는 계속하고 있고 네. 군사적으로 자기네들이 남한보다 우위에 차지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지금 북한보다 훨씬 더 50배 이상의 능력을 갖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은 남한을 대할 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남한의 경제력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느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그러려면 자기네들이 국제사회의 룰을 제대로 지켜가지고서 핵 개발을 중지하든지 핵을 폐기해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남한의 경제에 대해서 의존할 수도 없는 국제 감시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분간 내가 보기에 뭐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 거라고 좀 봐요. 네. 호남 지역에서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햇볕 정책에 대한 것에 지지가 높거든요. 근데 그 미래통합당 보수당은 북한 퍼주기에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지금 그 다른 해법을 종전과 같은 해법으로 보시는 건지 어떤 아니 뭐 다른 해법이 아니라 네. 이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남북 간에 있어서의 협력을 갖다 하게 되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던 햇볕 정책도 지속이 될 수 있었겠죠. 그 햇볕이라는 게 당연히 뭐예요?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네. 그러려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춰줘야지. 그걸 갖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지속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과 탄핵에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사실은 지금 아직도 법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날 것 같으면은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갖다가 천명을 하려고 그래요. 최근 그 미래통합당 대권자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많은데 김정인 의원이 생각하는 야권 주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기준이라는 게 뭐 특별히 있겠어요? 아주 명확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뭐 현직에 검찰총장을 하는 사람을 뭐
자꾸 무슨 뭐 대권 후보다 뭐다 하는 얘기는 나는 좀 부질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여러 인사들 언급하신 것은 뭐 젊고 뛰어난 경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아니 나는 내가 예. 사실은 원래 바랬던 거는 네네. 대한민국에도 불란세 마크롱 같은 정치인이 한번 우뚝 솟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네. 근데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마크롱까지 젊고 40대. 음. 예전에 박용진 의원 비서실장인데 한번 뭐 모르죠. 그 용기도 사람도 붙어주셨다고 아니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도 그런 야심을 가졌을는지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여야 진영을 오가며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정책 해결사라는 역할을 해오셨다는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이런 이력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해결사니 뭐냐 이런 거보다도 나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참 추구하는 이 민주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풍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지난 2016년에 민주당에 갔을 적에는 그때는 민주당이 너무 짜부러들 가능성이 있었고 네. 당이 막 분해되어 버리는 그런 가능성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서 야당이 파멸돼 버리면은 한정당이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거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난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야당을 좀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갔어요. 그 이번에는 또 이게 거꾸로 되는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어? 지금 뭐 180대 103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가만 놔두면은 좀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데 그래서 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말씀하지 않지만 언론에서나 꾸준히 또 비대위원장님 자체를 대선 주자로 언급한 분들이 아, 있는데 그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네.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면서요. 현재 상승 곡선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1년 7개월 남은 예. 대선까지 좀 이끌어 가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작한 페이스대로 계속 추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좀 기반을 갖다가 지금 구축해 나가고 그 선거를 이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선은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때와 장소 타이밍을 잘 해서 당을 잘 이끌어가서 그런지 내년 4월까지인 비대위원장 임기를 뭐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연장하는 얘기는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딴 사람이 얘기한다고 따라갈 건 아니잖아요. 네, 어려운 시간 내주셨고 그랬는데요.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에게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희 광주 시민 뭐 호남 주민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미래통합당이 이 광주와 호남에게 지금서부터 약속한 일에 대해서 절대로 이거를 번복할 일이 없이 충실하게 진실되게 해나갔다는 약속을 갖다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미래통합당 혁신안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낙곤의 시사분석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